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요즘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이 다시 한번 좀 격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미국의 금리도 좀 인하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핀 김영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그 FOMC 5월 의사록 공개가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 파월 의장의 또 연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도 또 받고 답변도 할 거라고 해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게다가 6월 FOMC도 6월 12일, 13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좀 그 기조를 약간은 조금 더 완화적으로 바꿔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좀 조만간 주게 될까요? 네,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FOMC 회의 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금리 인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좀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죠. 물론 최근에 무역 분쟁 때문에 많이 흘러내렸지만 FOMC 회의, 지난 5월 때 그 회의 이후에 모멘텀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1분기 때 모멘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었던 금리, 그러니까 김추 완화 쪽의 흐름하고 더불어서 무역 분쟁의 해소 기대감, 이것이 모두 다 지금 어느 정도 약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서 이번 주에 주요 인사들의 그 코멘트들이 과연 약화시켰던 모멘텀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 5월 FOMC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네네. 고용 지표 쪽에서 임금 상승률도 그렇고요. 또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도 하락을 했지만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고요. 해서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약화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처럼 이번에도 뭐 비슷한 발언이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수치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 것이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FOMC 회의별로 나타난 그런 목표 금리를 봤을 때, 이 분포를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표가 가운데에 이제 푸른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 회의별로 가장 높은 확률의 금리 그 밴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FOMC 회의별로 가장 높은 그 확률의 금리 밴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맨 아래쪽에서 이제 두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의 경우가 이제 노랗게 가운데가 변해 있는 네네. 것은 저게 동결인데 동결 확률입니다. 노랗게 표시된 것이요. 근데 그게 가장 크지가 않고 이제 옆에 있는 하나 아래쪽 25bp 인하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지금 뜻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저 표를 보고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2월 FOMC나 아니면 저기 뭡니까 내년 1월 FOMC에서 인하될 확률이 있다라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죠. 나오는 건가요? 예, 가장 높은 확률이 그러니까 올해 연말 12월하고 내년 1월에 FOMC 회의 때 가장 높은 확률의 금리 밴드가 네네. 25bp 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결 쪽은 확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26.6%까지,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26.6%까지 내렸고 1월은 21.6%까지 내렸고요. 네. 그리고 더더욱 놀랍게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좀 이런 무역 분쟁이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되는 폭이 예상되는 금리의 인하 가장 많이 되는 폭이 75bp까지도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예전에는 75bp 인하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 55bp도 두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였는데요. 지금 9월의 동결 확률 예를 들면은 한 50.2%가 되고 있는데 25bp 인하 확률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50bp 인하가 9%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사실 뭐 9%라고 해봐야 뭐 확률은 뭐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25bp 인하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네. 12월 동결 확률 같은 경우는 26%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하 확률 25건 50bp건 75bp건 인하 확률이 73.5%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결할 확률이 매우 낮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리고 무려 25bp 인하가 42%인 반면에 이제 50bp 인하 자체도
24%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12월 같은 경우요. 네.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50bp 2단계를 내린다 이 한 뜻으로 번에 2단계를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그 시점까지 갔을 예. 때 한 예. 2번 정도 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9월에도 내릴 수 있고 그 네. 이후에도 내릴 수가 있겠지만 네. 25bp 이상으로 내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올해 연말부터는요.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당장 이러한 확률이 뭐 이번 코멘트에서 뭐 FRB 임원들이 뭐 이런 네네. 코멘트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감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관심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지난 회의 결과에서 실망을 줬었던 그런 코멘트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것이죠. 저렇게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저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난 회의 때도 이 초과 기준 금리 5%있는 5%포인트는 내렸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매파적인 성격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이 초과 기준 금리를 인하했었던 그 배경하고요.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코멘트가 이번에 회의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더불어서 관련 인사들이 이제 무역 분쟁이 나타나면서 약화된 모멘텀 때문에 네. 어떤 다른 시각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런 코멘트가 언제 나오는지, 이번에 파월 의장이 뭐 오늘 밤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 관련 인사들은 목요일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한번 그 인사들이 나오고 발언하는 그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면 또 하나 변화의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에만 파월 의장이 발언하기 전에도 2명의 연준 의원이 네. 또 발언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 많은 연은 총재들이 이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까지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뭐 2번 정도 인할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긴 하나, 당장 6월 12일에부터 열리게 되는 FOMC에서는 지금 이번 6월 FOMC부터 갑자기 금리가 인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그럼 이번 FOMC에서는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지금 근데 말씀하신데 제가 좀 약간 헷갈리는 네네. 게 FOMC 회의가 18일부터 19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12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한번 시청자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제가 해보세요. 일정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동안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아직 한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이번 6월 FOMC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겠지만 9월에 대차 대조표 축소가 중단되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전달에 어떤 식으로 채권 발행 일정이 잡힐지, 또 수급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금리하고 달러하고 직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또 마찬가지로 금리하고 달러하고 직결되면 글로벌 자산시장 흐름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7월 FOMC 회의도 있긴 있지만 네네. 이게 보통 분기 말에 하는 그런 FOMC 회의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채권 발행 일정 같은 경우도 그때 좀 확정이 되는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고 보면은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 FRB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회의다. 물론 금리 변동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6월 FOMC 회의 금리 인하 확률이 없긴 없지만 당장의 정책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9월의 이전이기 때문에 시장하고의 그 소통도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발언이 됐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일지 그러한 소통의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코멘트가 나오는 그것부터 6월의 FOMC 회의까지는 시장하고의 소통의 의미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방금 확인해 봤는데 일정을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12, 13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18, 19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FOMC는요. 근데 우리가 FOMC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금리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채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특히 미국 채권은 또 누군가 미국 채권을 많이 사게 되면 달러 강세로 또 흘러갈 수가 있게 돼갖고 이 6월 FOMC와 채권, 달러 이거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재무부 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요. 3월 달에 발행 일정이 이제 서서히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체크해 보니까 미국의 3분기 국채 발행 일정을 봤을 때 1,600억 달러가
이제 증액 발행 계획이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물이 1,541억 불이 감소가 되고 중장기물이 3,142억 불이나 증가를 합니다. 이게 2분기하고 비교해 보면은 단기물이 감소하고 중장기물이 증가하는 이것은 같은데 금액 자체가 좀 전체적인 증액 발행되는 규모가 커졌고요. 또 중장기물 발행 규모가 2분기에는 한 2,600억 정도 됐었는데 3,000억 불을 넘기는 그런 식으로 좀 크게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 나타났었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같은 경우가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급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채권 시장, 발행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불안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자산 축소하고 더불어서 국채 발행 급증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 효과가 있어서 초간지중 금리는 이번에도 좀 낮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유동성 흡수 효과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네네. 지금 자산 축소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국채 발행 물량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6월 FOMC 지나면서까지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달러가 그 강세를 보이게 된다는 건 결국에 돈이 이제 미국으로밖에 안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좀 달러가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이제 통화는 또 약세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의 이제 그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또 불안정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결국 이머징 마켓 쪽은 상대적으로 계속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9월까지는요. 네. 9월에 자산 축소가 중단이 되거나 채권 발행이 좀 약화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6월까지는 아직도 좀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의 해외 투자가 더 유망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국내에서도 해외 투자 쪽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네. 있는데 지금 달러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점을 한다면은 향후에 나타날 그럴 차별화가 오히려 미국 쪽으로 가는 그런 미국 쪽이 좀 우세할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해외 투자 쪽은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좀 배분을 하라라는 이야기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클로즈업은 SPI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